안녕하세요. 축진멍입니다. 첼시가 리버풀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저는 마레스카와 첼시가 상당히 준비를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중에 눈여겨볼 장면들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첼시는 리버풀의 중원을 확실히 잡자는 마인드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맨투맨도 웬만하면 잘 정해져 있었습니다. 흐라벤베르를 엔소가, 맥칼리스터를 귀스토가, 소보슬라이를 카이세도가 묶으면서 중원 3미드를 정확히 잘 묶어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버풀이 한 칸씩 뒤로 밀릴 때도 이 첼시의 맨투맨은 잘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엔소가 흐라벤을, 귀스토가 맥칼리스터를, 소보슬라이가 카이세도를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운데 공격수로 나왔다가 이렇게 리버풀의 오른쪽까지 지원을 왔을 때는 오른쪽 센터백이었던 아첸퐁 역시 쭉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기 전에 어느 정도 첼시가 사전에 맨투맨을 정하고 온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첼시 선수들은 경기 전에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리버풀이 어떻게 뒤로 돌려서 다시 앞쪽으로 나갈 때는 살라 같은 선수가 내려와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왼쪽 센터백인 바디아실이 또 내려와서 커버를 쳐줍니다. 보통 센터백은 상대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을 맨투맨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윙어를 따라 내려왔다는 건 때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맨투맨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장면도 브래들리가 공을 잡았을 때 아까 정해놨던 소보슬라이 카이세도 이 짝이 거의 한 쌍처럼 움직입니다. 소보슬라이가 침투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카이세도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결국 소보슬라이가 공을 못 잡게 만드는데요. 이런 첼시의 중앙 미드필더 묶기 전략은 효과를 계속해서 냅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 정한 원칙을 선수들이 계속해서 지켜준다고 하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정신이 없어질 수 있는 경기에서 그런 혼란스러움이 더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첼시는 원래 하던 후방에서의 간격 넓지 않은 빌드업으로 상대를 좀 끌어내려고 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리버풀 선수들이 그런 덫에 잘 빠졌습니다. 첼시가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고전했던 게 팰리스는 압박을 나갈 때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좋았거든요. 근데 리버풀은 생각보다 쉽게 그 함정에 걸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살라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살라가 지금 이 위치에 서 있는다고 하면 바디아실이 엔소에게 주고 엔소가 쿠쿠레야에게 줄 때 살라가 조금만 움직이면 이 패스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엔소 입장에서도 이렇게 바로 쿠쿠레야한테 주는 게 부담스럽고요. 다시 바디아실 쪽으로 리턴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라가 이 위치에 서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살라는 갑자기 약속되지 않은 움직임을 가져가고요. 바디아실 쪽으로 갑자기 뛰어서 압박을 가기 시작합니다. 압박이라는 게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정해지고 약속되고 동료와 함께 움직이는 압박은 위협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압박은 상대에게 구멍을 만들어줄 수 있죠. 지금도 살라가 패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길에서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첼시는 엔소를 통해 쿠쿠레야한테 전달할 수 있는 패스 루트가 생기게 됩니다. 리그 첫 경기 팰리스는 이런 것들에 튀어나가지 않았고 지금 리버풀은 튀어나갔습니다. 첼시가 경기를 잘 준비해온 것도 물론 있지만 리버풀의 이런 반응이 첼시를 더 쉽게 만들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첼시가 이런 1차 빌드업을 수월하게 빠져나갔다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앞쪽에서의 볼을 돌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첼시는 이런 측면 쪽 상황에서도 리버풀에 비해 우위를 가져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원 미드필더 3명을 묶으면서 결국에는 리버풀이 가운데 쪽으로 공을 투입시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사이드 쪽으로 공이 흐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럼 이렇게 사이드에서 2대2 상황에서의 부분 전술이 또 중요한데요. 리버풀이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뛰어갈 때는 제임스와 네투가 위치를 또 유기적으로 바꿔주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성공해냅니다. 이건 네투의 수비 가담 능력을 칭찬할 수밖에 없고 또 첼시가 측면 쪽 자원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계속 보다 보니까 특히나 이 살라의 압박이 아쉽다고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리버풀이 어느 정도 뒤쪽이 준비돼서 앞쪽으로 압박 나가는 타이밍이었는데 여기서 살라가 바디아실한테 접근하는 그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압박 타이밍이 좀 늦어졌고요. 바디아실은 오히려 사이드 쪽 쿠쿠레아한테 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쿠쿠레아 쪽으로 공이 한 번에 넘어가면 리버풀 수비진 전체는 이렇게 몸의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번 리커버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쿠쿠레아가 공을 잡은 순간에 이 오른쪽에 브래들리는 2대1 상황을 맞게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압박을 한 명이 잘못 가면 그 뒤에는 무궁무진한 위협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라가 냉정하게 전성기의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면 리버풀 시즌 내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번 경기 첼시가 기본을 잘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첼시는 실수 없이 기본을 잘 지켰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최근 불안함을 보이고 있는 전방 압박 체계에서도 문제를 발생시켰는데요. 지금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아실이 엔소 쪽으로 공을 주는 순간에 지금 엔소 쪽 맨투맨이 두 명이 섞여 있어요. 맨투맨이 잘 안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흐라벤베르가 소보슬라이가 엔소한테 붙었네. 그러면 나는 쿠쿠레아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흐라벤베르도 이미 엔소 쪽으로 많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뒤늦게 쿠쿠레아 쪽을 좁힌다고 하더라도 패스기를 막을 만큼 좁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고 엔소는 쿠쿠레아에게 공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첼시는 기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안정적이고 침착한 패스들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불안한 압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벗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엔소에게 두 명이 묶여 있다면 두 명을 한꺼번에 엔소에게 타이트하게 투입하면서 절대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거나 혹은 흐라벤베르가 미리 쿠쿠레아 쪽으로 좀 가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인원 분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템포 늦은 흐라벤베르 덕분에 쿠쿠레아는 앞쪽으로 몸을 돌려 패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코나테의 접근이 늦습니다. 이런 압박 상황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갈 거면 빨리 가고 그렇지 않을 거면 기다려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압박의 타이밍이 살짝 늦어졌죠. 코나테는 여기서 몸까지 던져서 저지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앙 페드루는 공을 잡고 앞쪽으로 돌아서는데 이 페드루가 공을 잡은 위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뒤쪽에 4대4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코나테는 오른쪽 센터백이라 자신의 공간을 비우고 앞쪽까지 나왔는데 거기다가 태클까지 하니까 몸을 일으켜서 다시 돌아갈 시간까지 계산하면 상당히 큰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4대4 상황인 것도 모자라서 첼시가 골키퍼 있는 곳까지 따지면 상당히 많은 뒷공간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앞의 상황, 이건 어떻게 보면 리버풀 실점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압박체계, 완벽하지 않은 압박체계는 결국 실점 과정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유발하는데요. 지금도 소보슬라이가 자신의 자리보다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좀 저는 애매했던 것 같아요. 바디아시를 확실히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면서 가운데 쪽 패스기를 제대로 제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수비에는 가담해 있지만 효과적인 수비 가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패스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맥칼리스터는 순간적으로 기스토와 카이세도 두 명의 맨투맨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공이 들어가면 첼시는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우려는 현실이 되고요. 소보슬라이가 제대로 패스각을 제한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삭이 서 있었던 위치가 크게 수비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 이 두 가지 상황이 바디아실의 패스기를 만들어줬고요. 바디아실의 패스가 귀스토 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맥칼리스터는 이미 귀스토를 잡기엔 늦었고 뒤늦게 내가 카이세도를 막아야겠다 하면서 뛰어갑니다. 하지만 맥칼리스터의 압박은 한 박자 늦었고 오히려 카이세도가 프리한 공간으로 치고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건 어느 선수 한 명이 특정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는 리버풀의 전체적인 압박 구조가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맥칼리스터 말고 또 다른 볼란치 흐라벤베르 역시 엔소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카이세도가 전진하는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백 앞 공간이 첼시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카이세도는 그 포백 앞 공간을 이용해서 환상적인 득점을 만듭니다. 사실 이 득점 하나로 실점했다고 얘기하기에는 그전부터 리버풀이 압박 체계에서 문제를 드러냈던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카이세도가 원더골을 득점한 것도 있지만 리버풀의 전체적인 전반전 경기력이 실점할 만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리버풀의 압박과 첼시의 압박의 차이가 이겁니다. 리버풀은 괜히 무리하게 센터백한테까지 압박을 갔다가 거기서 저지하지 못하고
가운데까지 소세지로 풀리는 반면에 첼시는 센터백 쪽에 많은 숫자를 투자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지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 강력한 압박 체계를 구사하고요. 지금 후라벤베르가 공 잡았을 때는 중원에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 쪽으로 볼을 보내서 승부를 하게 되는데 이날 리버풀의 측면, 특히 모하메드 살라가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첼시의 중원 삭제 전략, 그러니까 중원에서는 싸우지 말고 측면 쪽으로 볼 보내라, 우리는 측면에서 싸우겠다, 이러한 전략이 제대로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대0 이후 상황에서도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까 이 장면 보셨죠? 근데 다른 장면입니다. 지금도 살라가 한 박자 늦은 압박,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압박과 잘하는 압박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살라가 뭐 열심히 뛴다고 하더라도 압박이 늦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이 늦은 압박이 오히려 바디아실이 쿠쿠레아 쪽으로 프리하게 공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다시 한번 쿠쿠레아가 프리한 찬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살라의 압박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리버풀의 전체적인 중심이 지금 리버풀 기준으로는 왼쪽에 다 쏠려 있죠. 여기서 풀리게 되면 리버풀 선수들 전체가 오른쪽으로 또 한 번에 당겨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빈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체력적인 소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축구에서는 이 한 명의 압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 그리고 공격수들도 자신의 본업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중요하다. 점점 이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남의 자리 가서도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계속 보면서 느꼈던 건 냉정하게 이삭이 리버풀의 압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이 이번 게임에서 어시스트도 하고 공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보면은 소보슬라이가 뛰는 거의 그 템포, 그리고 이삭이 압박할 때 템포, 확연히 차이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소보슬라이만 앞쪽에서 열심히 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리버풀의 전방 압박 시스템 내지는 전방 압박의 에너지가 뭐 살라 쪽에서 잘못한 것들도 있겠지만 원래 톱이 루이스 디아스, 조타, 누네즈 이런 선수였던 것에 비해서 이삭으로 바뀌니까 그런 압박으로 승부 보는 게 조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슬롯이 24, 25대를 생각하면서 동일한 강도의 동일한 시스템의 압박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뭐 이삭, 비르츠 이런 선수들을 섞어서 그렇게 압박을 가져갔을 때는 그때만큼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삭을 더 훈련시켜서 압박 체계에 녹아들게 만든다면 뭐 다른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일단 지금 리버풀이 3연패를 하는 과정 속에서 냉정하게 이삭은 전방 압박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리버풀의 압박 시스템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첼시는 기본만 잘 지키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리버풀의 압박을 벗겨낼 수 있는 거죠. 물론 기본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앞쪽에서 압박이 안 되면 이렇게 사이드로 흘렀을 때 첼시가 뒷공간을 노려서 싸움을 시켜주면 또 첼시는 더 수월하게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투가 케르케즈를 또 속도로 압도하면서 측면 쪽에서 효과적인 공격을 가져갑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첼시가 저런 압박에서 계속 풀어나간 거, 반면에 첼시는 가운데 압박을 계속해서 성공시킨 거, 그 다음 측면에서 싸움이 이루어졌을 때 계속해서 싸움을 성공한 거, 이런 것들이 첼시를 이기게 만든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전반 20분 안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은 당연히 리버풀에게 체력적인 부담을 안기게 만들어주고 이런 체력적인 부담은 후반 막판으로 갔을 때 리버풀의 수비 집중력 문제, 그리고 리버풀이 따라가는 힘에 대한 그런 에너지 부족,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첼시가 전반전에 또 경기 운영을 잘 해놓은 게 후반에 또 극장골이라는 그런 성과를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결국에 이런 강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능력 같습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실력이고요. 거기다가 오늘 마레스카 감독은 약간 클럽 월드컵 결승 때의 느낌처럼 되게 맞춤으로 준비를 잘해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반면에 리버풀은 최근 2연패를 하면서 안 좋았던 그런 장면이 이번 첼시전에서도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르츠, 살라, 맥칼리스터,
코나테, 리버풀에 안 좋은 선수들 지금 많은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술적인 부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 수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느껴지고요. 과연 첼시는 이 분위기를 타서 제대로 반등할 수 있을지, 그리고 리버풀은 이러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